여기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의 특별 강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선 교수는 현재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쇠퇴에 대해 대담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그의 말에 놀라 충격을 받은 듯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의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최고의 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나 킴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는 정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영국 내에서도 최상위 1%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입학할 수 있답니다. 옥스퍼드에 입학하려면 정말 뛰어난 학업 성적은 기본이고 다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야 해요. 어레벨 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하고 입학시험과 면접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선발 과정이 엄격하죠.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반쪽이라고 불리며 인종차별을 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 눈을 흉내내며 놀리곤 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픔을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반드시 이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해질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한국인의 근면성실함과 끈기 덕분일까요? 점점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차별과 고통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자랑스럽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스퍼드에 입학한 후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와 국제 질서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동아시아의 복잡한 관계와 그들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고 있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어릴 때는 단순히 김치와 불고기를 좋아하는 정도였지만 대학에 와서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했어요. 세종대왕의 해안과 한국인의 창의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애정이 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학도 접하게 되었는데 특히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며 한국의 근현대사와 민족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K-팝과 드라마도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BTS의 음악을 들으며 전 세계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것을 보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놀랐어요. 이런 소프트 파워야말로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외교 전략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분단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국제관계론 수업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을 공부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이 G20의 일원으로서 세계 경제 질서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죠. 특히 한국의 공공외교와 문화외교가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한국의 외교부에서 인턴십을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제 협력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특히 제가 배정받은 공공외교 부서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턴 기간 중 한-0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되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 배경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한국 양쪽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제가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외교력과 국제 협력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조화로운 역할을 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학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부할 때마다 이 사례를 떠올리며 한국의 역할을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얼마 전 아주 특별한 강연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관계학자인 조셉 나이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나이 교수님은 소프트 파워 이론으로 유명하시죠. 강연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중견국의 역할이었어요. 이 주제를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연장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셸더니안 극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모였죠. 공기 중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가득해요. 나이 교수님이 입장하시자 모두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교수님의 눈빛에서 날카로움과 통찰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강연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죽이고 경청했어요. 나이 교수님은 먼저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극화되는 세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중견국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한국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한국도 중견국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나이 교수님은 이어서 특히 한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은 강대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글로벌 이슈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소프트 파워에 대한 평가였어요.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화, 가치관, 외교 정책의 매력도 등 소프트 파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나이 교수님은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G7에서 G20으로 확대된 것처럼 더 많은 국가들이 국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강연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 한국의 문화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이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의 세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잡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견국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제가 두 나라 사이에, 나아가 동양과 서양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과 같은 분단 국가가 중견국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을까요? 나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갈등 지역의 평화와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죠.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며 저는 제 미래의 진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의 외교관이 되어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와 영국에서의 성장 배경,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았죠. 기숙사방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나이 교수님의 강연을 정리하면서 문득 다음 주에 있을 또 다른 특별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포터 교수님은 국가 경쟁력 이론으로 유명하시죠. 강연 주제는 미국 경제의 위기와 세계 질서의 변화예요. 이 주제를 듣자마자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니까요. 강연 며칠 전 저는 미리 포터 교수님의 저서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나이 교수님의 소프트 파워 이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강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강연장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셸더니안 극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모였죠. 공기 중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포터 교수님이 입장하시자 모두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교수님의 눈빛에서 날카로움과 통찰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강연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죽이고 경청했어요. 포터 교수님은 먼저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평균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경제 성장률은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지난주 나이 교수님의 강연이 떠올랐어요. 경제력의 변화가 어떻게 국가의 소프트 파워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습니다. 포터 교수님은 이어서 미국 연준은 고금리로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충된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죠라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대한 평가였어요.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세계 경찰 역할을 자임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의 경험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죠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포터 교수님의 강연이 깊이 있게 진행되면서 미국의 내부 갈등과 사회 분열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우려의 톤이 묻어났어요. 미국은 지금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포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들 간의 대립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이러한 갈등의 근원을 설명하셨어요. 경제적 불평등, 인종 문제, 이민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편향성과 확증 편향이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에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있지만 미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국민성을 보여왔잖아요.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높은 시민의식 등이 떠올랐어요. 포터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내부 갈등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정책이 4년마다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죠. 이는 미국의 신뢰도와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포터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동맹국들은 미국에만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G20의 일원이자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이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방역,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더욱이 한국은 분단국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에 있어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 구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 평화의 기여.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내부 갈등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포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경험,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리더십, K-팝과 같은 문화적 영향력 등이 그 예입니다. 이제 한국은 이러한 경험과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제가 바로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는 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포터 교수님의 강연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우 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학생은 중국 베이징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의 부상을 마치 위협처럼 묘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서구 중심적 시각이 아닌가요?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우의 질문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포터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질서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이는 많은 국가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우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계 경제를 위한 필요한 변화 아닌가요? 포터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이내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다양성과 균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죠. 우리는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한국의 입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제 블록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RCEP, CPTPP 등 새로운 무역 협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우가 또다시 발언권을 얻었어요. 이러한 새로운 협정들은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건전한 도전이 아닐까요? 더 많은 국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저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새로운 경제 블록의 형성은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에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협정에 참여하면서도 특정 블록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터 교수님은 제 의견에 깊이 공감하신 듯 했어요. 매우 통찰력 있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전략을 잘 실행하고 있죠. 미국, 중국, EU 등 다양한 경제권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리우는 제 의견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결국 모든 국가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말이죠. 강의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날카로운 대립 속에서 저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꼈어요. 포터 교수님의 강연은 도시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심각한 도시화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도시의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중소도시는 점점 쇠퇴하고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서울과 지방의 격차, 부동산 문제.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혁신적인 도시 정책들도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예를 들어 세종시라는 행정수도를 만들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있고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요.
포터 교수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이군요. 미국도 이런 정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리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하지만 규모 면에서 한국의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이어서 교수님은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AI와 자동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직업도 생겨나고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저는 한국의 사례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부 주도의 디지털 뉴딜 정책, 기업들의 적극적인 AI 도입,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어요. 포터 교수님은 감탄하셨어요. 한국의 이런 선제적 대응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의 균형을 잡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도시화 문제, 기술, 혁신 등 현대 사회의 모든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한국은 혁신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음을 느꼈어요.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포터 교수님의 강연은 도시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심각한 도시화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도시의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중소도시는 점점 쇠퇴하고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서울과 지방의 격차, 부동산 문제.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혁신적인 도시 정책들도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예를 들어 세종시라는 행정수도를 만들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있고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요. 포터 교수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이군요. 미국도 이런 정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리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하지만 규모 면에서 한국의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이어서 교수님은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AI와 자동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직업도 생겨나고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저는 한국의 사례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부 주도의 디지털 뉴딜 정책, 기업들의 적극적인 AI 도입,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어요. 포터 교수님은 감탄하셨어요. 한국의 이런 선제적 대응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의 균형을 잡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도시화 문제, 기술, 혁신 등 현대 사회의 모든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한국은 혁신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음을 느꼈어요.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온통 오늘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 찼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을 때 문득 어머니가 최근에 자주 보시는 한국 유튜브 채널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한국어로 된 채널이라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물어보니 그 채널이 바로 감동 카페일라는 곳이더라고요. 외국인들의 한국에 관한 이야기나 경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제가 오늘 경험한 이 특별한 순간들, 한국에 대해 느낀 자부심, 그리고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어요. 비록 제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감동 카페인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은 제 꿈,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발견한 이 특별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성껏 사연을 썼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훌륭하게 자란 교포이세 에나킴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많은 채널들 중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